그날 새벽 그의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 그녀의 손끝이 유리창을 두드리던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은 살려달라 외쳤고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모두가 잊었다 믿었던 그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웃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한 낯선 그림자. 세상에 완벽한 은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하정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째 평범한 가정주부죠.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 한성규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에 잠이 깼거든요. 세면대에서 들려오는 면도기 소리, 옷장 문 여닫는 소리. 15년 동안 매일 듣던 그 소리들이었죠. 여보, 아침 드세요. 식탁에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성규 씨는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늦을 것 같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 네, 알겠어요. 저녁은 언제쯤 드실 수 있을까요? 글쎄, 아마 10시 넘을 거야. 성규 씨는 서둘러 밥을 비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 구두를 정리해드렸죠. 아침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그런데 성규 씨가 어제 입고 간 양복이 아직 세탁기에 들어가지 않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들어 올리며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혹시 볼펜이나 영수증 같은 게 들어있을까 봐서요. 왼쪽 주머니에서 휴지 몇 장이 나왔고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종이였어요. 접힌 영수증 같은 거였죠. 펼쳐보니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도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에.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했는데 호텔은 왜? 영수증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날짜는 어제,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성규 씨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그런데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게 만져졌습니다. 사진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출력한 작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성규 씨와 젊은 여성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성규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탁기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사진을 다시 봤어요. 분명히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여자와 회사 일이라며 늦는다더니 입에서 저절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그때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규 씨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죠. 화정아, 뭐 하고 있어? 성규 씨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진과 영수증을 움켜쥐고 일어났어요. 거실로 걸어가니 성규 씨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규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래? 얼굴이 이상한데. 저는 손에 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성규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이게 뭐예요? 그게 호텔 영수증도 같이 있었어요. 어제 회의한다고 하셨는데 호텔에는 왜 가신 거죠? 성규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화정아, 그건 대답해 주세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도요. 성규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그래, 맞다. 나도 이제 행복하고 싶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변명이라도 해주길 바랐는데 인정해버리다니. 뭐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나도 답답했어. 이런 생활이. 성규 씨가 일어서며 저를 밀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힘에 저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여보. 그런데 성규 씨는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문을 열었어요. 어디 가세요? 대답 대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여보, 한성규 씨. 아파트 복도에 제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옆집 문 너머로 누군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성규 씨는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성규 씨가 들어갔어요. 저도 뛰어가서 같이 타려고 했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겨진 저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이 슬리퍼 사이로 발가락을 스며들었습니다. 이 밤 우리 부부의 15년은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성규 씨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만 끌고 달려가는 제 모습이 초라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성규 씨, 대화 좀 해요. 성규 씨가 차 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뭘 더 얘기하겠어? 다 끝났잖아. 끝났다니요? 15년을 그렇게 쉽게. 성규 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조수석 문을 열고 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으로 스쳐 지나갔죠. 그 여자랑 살 거예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규 씨는 핸들을 꽉 쥔 채 전방을 바라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왜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화정아, 너 같은 사람 질렸어. 차갑게 내뱉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 살림만 하며 살아온 제가 그렇게 지겨웠던 건가요? 질렸다고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하는 일이라곤 빨래, 청소뿐이잖아. 대화도 안 되고. 성규 씨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습니다. 시속 70, 80km. 시내 도로 제한 속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어요. 속도 줄여요. 위험해요. 위험? 지금 위험한 건 이 결혼 생활이야. 성규 씨가 고속도로 진입로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가속되면서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시속 90, 100km를 넘어섰죠. 제발 속도 줄여달라고요. 하지만 성규 씨는 더 세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선을 바꿔가며 다른 차들을 앞질러 갔어요. 고속도로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 제가 신음을 내뱉었어요. 머리를 양손으로 움켜쥐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화정아, 성규 씨가 제 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정신이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입안에서 철맛이 느껴지더니 입가로 뭔가 흘러내렸습니다. 화정아, 성규 씨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갓길로 빠졌습니다. 제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젖혀졌죠.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규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산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멈췄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어요. 성규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문을 열고 저를 끌어냈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주변이 보였습니다. 외진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녹슨 벤치 하나와 낡은 정류장 표지판만 있었죠. 성규 씨가 저를 벤치에 눕혔습니다. 제 손을 만져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차가워진 손끝을 느꼈을 거예요. 화정아. 성규 씨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지갑도 꺼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 말을 남기고 성규 씨가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멀어져 갔어요. 혼자 남겨진 버스 정류장은 적막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어디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몸이 벤치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갑게 등을 눌렀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의식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졌어요. 아주 약하고 불규칙한 숨소리가.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제 기억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5년 전 첫 만남, 결혼식 날의 웃음, 신혼집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기억들 사이에는 제가 모르던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성규 씨가 감춰온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가. 새벽 5시, 이말분 할머니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장사를 멈출 수 없었어요. 손자 학비며 생활비며 할머니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많았거든요. 오늘도 부지런히 해야지. 할머니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호흡할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죠. 읍내 시장까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 큰 길로 나가야 했어요. 할머니는 손수레 바퀴 소리를 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물건 같기도 한 검은 형체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할머니가 손수레를 세우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이었거든요. 여자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된 일이야.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습니다. 쓰러진 여자는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이 푸르게 질려 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코 밑에 대보니 가느다란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살아있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차도 다니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신고를 마친 할머니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여자에게 덮어주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이 얼어붙을까 봐서였죠. 아주머니,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여자의 손을 잡아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으로 여자의 손을 감싸 비비기 시작했어요. 10분 정도 지나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섰고 구급대원 2명이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장에 가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구급대원이 여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곧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뇌출혈 의심됩니다.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대학병원이요? 네, 읍내병원으로는 안 됩니다. 시내 대학병원으로 가야 해요. 할머니가 망설였어요. 장에 가야 할 시간이었는데 이 여자를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보호자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구급대원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세요.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누군가 있어야겠어요. 할머니는 손수레를 정류장 뒤에 숨겨두고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여자의 상태는 계속 위험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여자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고 할머니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아세요? 간호사가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지갑이나 신분증은 없나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원불명의 보호자도 없는 환자였으니까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출혈이 맞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즉시 수술해야 해요. 수술이요? 네, 하지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사인할게요. 빨리 수술해 주세요. 의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 할머니의 사인을 받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어요. 할머니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내내 기다렸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제 깨어나는 건가요? 글쎄요. 의식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며칠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전에 장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병원에 와서 여자 곁을 지켰어요. 아주머니 살아야지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할머니는 여자의 손을 잡고 조곤조곤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저도 혼자 사는데 그래도 할 일이 많아요. 손자도 키워야 하고. 할머니는 여자의 손을 주물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 얘기, 장사 얘기, 동네 소식까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자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언제 의식을 되찾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여자 곁을 지켰죠. 아주머니도 분명 돌아갈 곳이 있을 거예요. 가족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할머니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날 여자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움직였나? 할머니가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착각이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여자도 깨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혼자 버스 정류장에 쓰러져 있었던 건지 알게 될 거라고. 할머니와 여자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열흘째 되는 날 제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낯선 공간이었죠.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고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 갈라져 있었거든요. 병원이에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이고요. 할머니가 물컵을 들고 제 입가에 대주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가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는 이말분이에요. 아주머니 발견한 사람이죠. 발견이요? 기억이 조각조각 되돌아왔어요. 성규 씨와의 싸움, 차 안에서의 머리 아픔, 그리고 어둠 속으로 떨어지던 순간까지 오른손을 들어 머리를 만져보려 했는데 왼팔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 왼팔을 보니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제 팔이 뇌출혈 후유증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왼손을 들어보려 애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오른손으로 왼손 약지를 만져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 반지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그 반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자세히 봤지만 반지 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 반지가 어디 갔을까요? 말분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발견했을 때부터 없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성규 씨가 제 손에서 반지를 빼던 모습, 지갑을 가져가던 모습까지 제가 죽은 줄 알고 증거를 없앤 거였어요. 가족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연락드려야죠. 경찰관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가족 없어요. 제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성규 씨는 이미 저를 버렸고 다른 가족은 없었으니까요. 정말요? 남편분이나 자녀분은 없다고 했잖아요. 경찰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신원불명 환자로 처리될 것 같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왼팔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거부했어요. 아주머니, 재활치료 받으셔야 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을 거예요. 왜요? 꾸준히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살아남은 게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성규 씨가 원했던 대로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야 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겠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가져다 주는 죽을 몇 숟가락 떠먹는 게 전부였어요. 말분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와주셨어요. 제가 먹지 않으면 직접 떠먹여 주시고 말을 안 하면 혼자서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러면 안 돼요. 살아야지. 왜 살아야 해요? 이렇게 된 몸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반신마비에 갈 곳도 없는 몸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한다는 건지. 그런데 사흘 후 할머니가 특별한 것을 가져오셨어요. 아주머니, 이거 충전해 봤어요.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폰이었죠. 발견 당시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는데 할머니가 충전기를 구해서 켜보신 거였어요. 번호부에 한 분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니 딸 윤다영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 딸이었어요. 몇 년 전 시집 갔을 때 연락이 끊어진 후로 통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연락해요. 따님이 있잖아요. 안 돼요.
연락하면 안 돼요. 제가 급하게 손을 저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계셨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다영이의 목소리였어요. 몇 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죠. 다영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어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야? 응, 엄마야. 엄마, 어디 있어? 왜 이제야 전화해? 경찰서에서 연락 왔었는데. 다영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했나 봐요. 병원에 있어. 병원? 어느 병원? 무슨 일이야? 다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걱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아 병원 이름과 위치를 알려드렸어요. 다영이는 즉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의 미용실에서 일하던 다영이가 고향인 KTX에 올랐어요. 몇 년 만에 보게 될 엄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다영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분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엄마, 28살이 된 다영이의 목소리였어요. 몇 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키가 더 커 보였고 얼굴도 야위어 있었어요. 다영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오더니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신마비로 누워있는 엄마를 보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엄마, 정말 엄마야? 다영이가 제 오른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응, 엄마야. 많이 컸네. 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왼손이 움직이지 않아 오른손으로만 할 수 있었어요. 다영이가 그 모습을 보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분 할머니가 종이 한 장을 다영이에게 건네셨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메모해 둔 거예요. 메모에는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 신분증 없음, 지갑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영이가 메모를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버렸어? 다영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급히 딸의 손을 잡았어요. 다영아,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고요? 엄마를 이런 곳에 버리고 갔는데? 다영이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가슴도 아팠지만 딸이 아버지를 미워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 너만 있으면 돼. 그 시간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성규 씨가 29살 후배 여직원과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행복해요. 후배가 성규 씨의 팔에 매달리며 웃었습니다. 성규 씨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성규 씨가 모르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통장 잔고, 부동산, 퇴직금까지 모든 것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결혼 후 재산을 차지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다영이가 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시골로 가요. 할머니 집 근처에. 다영이가 결정한 곳은 부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한 곳이었죠. 거기서 뭘 하고 살 건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다영이는 이미 시골에 작은 집을 구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식당을 차릴 계획도 세워놨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휠체어에 앉아 시골집으로 향했어요. 다영이가 짐을 나르고 말분 할머니까지 배웅을 나와주셨습니다. 자주 보러 갈게요. 건강하세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낯선 분이셨지만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거든요. 시골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영이가 제 방을 1층에 마련해줬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턱도 없앴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다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논밭이 보였고 멀리 산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집 앞에 작은 간판이 걸렸어요. 희망김밥이라고 적힌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김밥 장사를 할 거예요. 엄마도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같이 해요. 다영이의 계획은 단순했어요. 제가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거였죠.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2번 집에 와서 도와줬어요. 왼팔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걷는 것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밤마다 다영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몇 년간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요. 엄마, 아버지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어느 날 다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 딸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무슨, 엄마를 그렇게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고 있잖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다영이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성규 씨에 대한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워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15년이라는 세월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희망김밥 간판 아래에서 우리 모녀의 2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성규 씨와 다시 마주하게 될 날이 올 것 같았어요. 희망김밥이 문을 연 첫날, 저는 김밥 한 줄을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른손 하나로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고 재료를 넣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단무지는 자꾸 떨어졌고 계란지단은 삐뚤빼뚤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다영이가 옆에서 격려해줬지만 마음이 조급했어요. 첫 손님이 오기 전에 김밥 몇 줄이라도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김밥 있어요? 네,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밥이 김 밖으로 흘러나오고 모양도 엉망이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밥을 보셨어요.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주는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김밥 모양이 엉성하다는 불평,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몇 번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엄마, 우리 그만할까요? 다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해보자. 2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제 사정을 알게 되면서 불평 대신 격려를 해주시기 시작했거든요. 아주머니, 느리지만 맛이 있어요. 70대 할아버지가 김밥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순자네 할머니도 자주 와주셨어요. 그분의 손자가 대학생인데 가끔 와서 김밥을 포장해 가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셔서요. 20살 된 손자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 같은 나이라 더욱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아침 일찍 밭일 나가는 분들, 점심시간에 들르는 동네 상인들, 오후에 간식 사러 오는 아이들까지. 이모, 김밥 2줄 주세요. 초등학생들도 용돈을 모아서 김밥을 사가곤 했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제 왼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른손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어요. 김밥 한 줄 만드는 시간도 15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김밥집 사장님 같아요. 다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성규 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결혼 후 부산에 살고 있던 윤미경 씨였죠. 미경아? 미경 씨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언니 살아있었어요? 응, 살아있어. 미경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가 언니 죽었다고 했어요. 뇌출혈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뭐? 제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성규 씨가 제 죽음을 거짓으로 알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장례식도 치렀어요. 오빠 혼자서 화장해서 산에 뿌렸다고 했거든요. 미경 씨의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성규 씨가 저를 완전히 지워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못 지내고 성묘도 못 가고 오빠한테 언니 무덤이 어디냐고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미경 씨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성규 씨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경아, 이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제가 급히 미경 씨의 손을 잡았어요. 왜요? 오빠한테 따져야 하잖아요. 아니야. 절대 안 돼. 약속해. 미경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규 씨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저는 그 죽음을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언젠가 그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모든 것을 되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미경아, 언니를 믿어줘.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줘. 미경 씨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성규 씨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지만 이제 저는 죽은 사람이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희망김밥의 간판 아래에서 제 복수는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성규 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29살 후배 김소영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오빠, 우리 결혼하면 통장 하나로 합쳐요. 소영이 성규 씨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사랑에 빠진 성규 씨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거 다 내 거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성규 씨는 모든 재산을 소영 명의로 옮겼어요. 아파트, 예금, 퇴직금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15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바로 다음 날 소영이 돌변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뭐가 끝이야? 우리 관계요. 이혼해요. 성규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소영은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기 결혼이죠.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소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성규 씨가 정신을 차리고 은행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모든 계좌가 비어 있었고 아파트 소유권도 소영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제 돈인데.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부인분 소유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성규 씨는 주저앉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무일푼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혼인신고 후 재산 분할은 사기가 아닙니다.
민사 문제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세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조차 없는 성규 씨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회사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소영과의 불륜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거든요. 한성규 씨, 사표 내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26년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성규 씨는 서울역 근처를 헤매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모두 외면했습니다. 성규야, 너 그런 짓 할 줄 몰랐다. 부인을 그렇게 버리고 젊은 여자랑 도망가더니 이제 이 꼴이 났네.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성규 씨는 서울역 노숙자 쉼터로 향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쉼터에는 온갖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규 씨도 그중 한 명이 되어 있었죠. 여기 담요 하나 더 주세요. 성규 씨가 자원봉사자에게 말했어요. 더러워진 담요였지만 추위를 피하려면 필요했습니다. 밤이 되면 쉼터 한쪽 구석에서 잠을 청했어요. 코 고는 소리, 기침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화정아, 내가 잘못했어. 성규 씨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쉼터 공동구역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다음은 훈훈한 소식입니다. 경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반신마비 김밥집 사장님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성규 씨가 고개를 들어 TV를 봤어요. 화면에는 낯익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희망김밥이라고 쓰인 작은 가게였어요. 오른손 하나로 김밥을 만드시는 윤하정 씨는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리자 성규 씨의 몸이 굳어졌어요. 윤하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화면에 나온 여자의 모습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윤하정 씨. 화면 속에서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김밥을 만들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 두 번째 인생이 더 소중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말하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규 씨는 TV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화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얼어붙은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의 노숙자들이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성규 씨는 상관없었어요. 화정아, 너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성규 씨가 흐느끼며 TV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살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충격이 컸습니다. 그날 밤 성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지만 찾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성규 씨는 다른 노숙자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TV에 나온 그 김밥집 여자, 남편이 버렸다던데? 어떻게 아세요? 인터넷에 기사 나왔어. 신원불명으로 발견됐다가 딸이 찾았다고 하더라고. 성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그 남편 정말 인간이 아니지. 반신마비 된 부인을 어떻게 버려? 다른 노숙자의 말에 성규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성규 씨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자초한 천벌이라는 것을, 욕심과 이기심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대가였다는 것을 말이죠. 쉼터 구석에서 떨고 있는 성규 씨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시골에서는 제가 오늘도 희망김밥을 만들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희망김밥은 이제 마을의 작은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주말이면 도시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제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화정 씨 3주년 축하해요. 마을 이장님이 화환을 들고 오셨어요. 가게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3년 전 절망의 나날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사실 40년의 결혼 생활보다 지난 3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제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들도 계셨죠. 그날 저녁 다영이가 웨딩드레스를 들고 왔어요. 엄마 어때요? 예쁘죠? 다영이가 드레스를 몸에 대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예비 사위는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좋은 청년이었어요. 다영이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비 사위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이상하네요. 모르는 번호인데. 뭐라고 와? 다영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당신 장인은 살아있습니다. 예비 사위가 메시지를 읽어주자 다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링크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아내를 버린 남편 사기당해 노숙자 전락. 기사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성규 씨의 사진과 함께 그동안의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다영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예비 사위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다영아, 미안해. 숨기고 있었어.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예비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살아있어. 그럼 왜 돌아가셨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야. 나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던 거지. 다영이가 기사를 끝까지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도망갔다가 사기당한 거네요. 그래. 결혼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예비 사위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장인이 살아있다는 충격이 컸을 거예요. 다영아, 이제 용서하자. 제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용서요? 그 사람이 받은 벌이면 충분하단다. 3년 동안 제 마음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복수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성규 씨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예비 사위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결혼은 예정대로 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의 마무리를 알리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가서 내일 팔 김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손 하나로 능숙하게 재료를 썰고 밥을 만들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천천히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시작 위에서 말이죠. 희망김밥의 간판이 저녁 불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